자, 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하시게 돼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아, 요 공부는 재미있겠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거고요. 야, 이건 내가 죽어도 공부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여러분 노동법 1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시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아, 이것들은 제가 공부할 만한지 안 한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전체적인 틀거리를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 1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최저기준이라고 그랬죠. 최저기준이 뭐냐? 이걸 배우는 법인데, 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법 1은요, 근로기준법은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요. 근로자만을 보호합니다, 이게. 민법이 아니거든요. 시민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신분이 근로자가 아니에요. 제가 프리랜서예요. 그러면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프리랜서를 한다면 1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안 나오는 구조, 이게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뭐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제 알바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바는 많은 사업장에서 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이제 소득세를 떼가지고 3.3% 떼는 식으로 해서 계약 많이 합니다, 이게. 자, 알바 해본 경험 있는 분들은 이런 계약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계약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계약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회사가 볼 때, 상사가 볼 때,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계약이에요. 이 근로자가 아닌 거니까 우리가 1년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4대 보험 같은 것들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걸 하려고서 3.3% 떼면서 계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은 내 신분이 근로자가 돼야지만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제가 근로자가 아니면은 이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근로자인 거냐? 그럼 계약을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제가 근로자가 아닌 거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근로자인지 한번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판례가 학원 판례인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례 보기 전에 이게 나와 있죠. 그럼 누가 근로자인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우리 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내려두고 있습니다. 자, 근로자란 누구다? 근로자란 뭐 이런 딴 거 아니죠, 그죠? 회사한테 이제 임금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 이게 근로자인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여기에 사용자가 있고 여기에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잖아요.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자, 사용자는 반대급부로 임금을 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누군 거냐? 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왜요? 임금을 받으려고 근로하는 사람이다. 이게 근로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판례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 법 가지고는 누가 근로자인지 판단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판례 보시게 되면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 혹은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로서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판례상으로. 그럼 왜 안 되고 있을까 이거죠? 아니, 이분들도 학습지 교사에게 근로를 하고 돈 받고 있는 분들 아니냐? 그럼 근로자로 인정해서 퇴직금 지급해야지 왜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닌 걸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판례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판례가 볼 때 이 차이점입니다. 이 프리랜서는 보호하지 않고 이제 근로자는 보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약간 자유직업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프리랜서는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시간도 약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장소도 약간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종속, 매여 있습니다. 자, 근로자는요, 매여 있어요.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직장 하시는 분들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게. 출근 시간 지켜야 돼요. 마음대로 못 해요, 이게. 제가 노무사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출근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8시, 9시에 출근하면은 뭐 징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저희들이 종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로자는 딴 게 아니고 종속이 되는 사람들, 종속이. 자, 매여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종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노예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노동법에서 이렇게 보호를 약간 해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근로자들은 사실상 이렇잖아요. 원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종속이라는 것은 근무 시간 중에 종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근무 시간 이후에도 카톡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지옥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법이 있음에도 그런데 이 법이 없다 그러면요. 완전히 이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속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게 노동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이 근로자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매여 있냐, 매여 있지 않냐, 이걸 가지고서 이분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매여 있지 않다, 매여 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냥 얼개를 짜는 거니까 상세히 보진 않고 그냥 화두만 던져드리는 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시게 되면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판례들은 많이 소개해드리지 않고 한두 가지만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느냐면 이분이 학원 종합반 강사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대입 종합학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계약을 어떤 계약을 하는가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 그런 계약을 체결해요. 자, 왜 용역계약을 체결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학원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로 봤으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겠죠. 그 근로계약이 아닌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뭘 요구했냐면 우리 선생님은 그냥 사업자 등록을 좀 내세요. 이걸 요구를 해요. 자, 이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사업자로서의 그런 징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지금 고정급이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월급제 근로자들은 고정 월급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시급으로만 얼마 주고 있는 그런 구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근로자면은 소득세를 원천 인수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소득세를 원천 인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본인이 내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에 직장 가입자가 아닌 거죠. 그냥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분이 한 2년을 근무했어요. 예를 들면 자, 원래 2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제 근로자분이 퇴직금을 청구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학원 입장에서는 선생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게 근로자가 돼야지만 이게 퇴직금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지금 사업자 아니니까 사업자. 이게 사업자인 거니까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볼 때는 아니 내가 보니까 이 학원에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단지 이제 세금을 안 떼고 있을 뿐이지 나는 매여 있는 것 같다. 나는 근로자인 거다. 내가 자유롭게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냐. 나 불편하다 이게. 그래서 나 근로자입니다. 이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법원 가서 나는 근로자입니다. 나는 매여 있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몇 가지를 주장을 하세요. 이걸 주장하십니다. 자, 제가 매여 있습니다 하면서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계약을 이게 이렇게 10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반복을 해왔고 여기서 그 다음에 수업을 지금 4, 5교시를 하고 있습니다. 10교시 중에서 4, 5교시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한 3만 원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매여 있습니다. 왜 매여 있는가 하면은 저는 지금 아침 조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자유면은 시간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8시 반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저는 조리를 해야 됩니다. 담임도 맡아요. 담임 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 출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임으로 맡게 되면은 담임은 저녁까지 감독한 다음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자유입니까? 이게 매여 있는 거죠. 이걸 주장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공강 시간에 딴 데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공강 시간에 딴 데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4, 5교시 수업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학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게 저는 이 학원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 담임 같은 경우에는 강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 학원의 강사거든요. 저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학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만 하는 것이지 이 학원에서 행정 처리까지 맡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 보니까 이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사무까지 맡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니까 저희 신분은 근로자인 겁니다. 근로자인 거니까 이거 퇴직금을 지급하세요. 이걸 청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이분 근로자일까요? 근로자가 아닐까요?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노동법은 형식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항상 실질을 봅니다. 원래 노동법의 출발점이 요거예요. 형식을 봤더니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이게요. 형식적으로 이분이 그러면 근로계약이 아닌 거다. 다 근로자가 아닌 거다. 그러면 이제 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돼요. 다 그냥 봉사계약, 용역계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실제로 형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매여 있는 거냐, 진짜로 매여 있지 않은 거냐 이걸 보는 법입니다. 자, 법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계약이 이제 근로계약이 아닌 거네요. 아닌 거니까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를 따져봐요. 따져보니까 몇 가지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매여 있는 겁니다.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에 뭐 어려운 점들이 그런 점들인 거죠.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게요. 법원 가게 되면은 판사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쿠르트 판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이 야쿠르트 회사랑 이분들도 거의 한 20년 근무를 해왔어요.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위탁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주장했죠.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 형태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판단을 하는 거죠. 형식이 아니고 이걸 보다 보니까 판사들마다 약간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근로자인 거냐, 실질적으로 매여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그럼 제가 근로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법을 적용받아요. 각종의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에 대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사용자예요. 사용자. 만약에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누가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용자가 되는 거냐? 도대체 누가 이 법에 따른 처벌받는 거지? 이런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인사팀장이에요. 그럼 인사팀장은 처벌받는 거야? 이런 문제. 그럼 나는 사용자인 거야? 만약 여러분들 인사팀원이십니다. 그 인사팀원도 그러면 처벌받는 건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누가 사용자인 거냐? 이게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세 가지 형태로. 그래서 세 가지에 해당하게 되면은 처벌합니다. 이걸 만들어놨어요. 자, 누가 사용자인가 하면 첫 번째로 사업주. 자, 두 번째로 사업 경영 담당자. 세 번째로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자, 이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회사를 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여러분이랑 계약한 거죠? 여러분이랑 계약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기본적으로. 사업주. 여러분은 사업주랑 계약하신 거예요. 사업주. 사업주는 두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가 만약에 개인 사업주예요. 제가 개인 사업하고 있으면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주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업주는요, 회사가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면 누구랑 계약했냐 하면 법인이랑 계약하신 거예요. 법인이랑. 개인이랑 계약하신 게 아니고 법인 회사 그 자체랑 계약하신 겁니다. 그럼 계약한 주체는 법인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 그러면 이 법인도 만약에 법 위반하게 되면 벌금형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가지고 뭐 구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같은 것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실제로 계약한 사람은 법인인데 법인이 이 법을 위반하지는 않아요. 그냥 모양만 법인인 거지 행위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좀 넓혀둔 겁니다. 당신이 행위를 한 거잖아.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도 책임 묻겠다. 당신도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걸 넓혀놨습니다. 그게 사업 경영 담당자예요. 사업 경영 담당자. 자, 누군가 하면 대표이사.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이 사람이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계약한 사람은 법인이지만 대표이사 당신도 처벌할 수 있다. 당신이 주의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이사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조금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책임지겠지만 좀 커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가 미주알, 고주알 다 하진 않습니다. 그때 만약에 상무이사에게, 인사 담당 이사에게 혹은 인사팀장에게 정결권을 넘겨줬어요. 예를 들면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팀장 당신이 정결권 행사에 넘겨준 겁니다. 그럼 질문, 인사팀장은 그럼 상무이사는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근로자일까요? 자, 만약에 사용자면은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팀장은요? 좀 더 좁히면은 사용자이기도 하고 근로자이기도 해요. 이중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자기도 근로자인데 실제로 자기가 역할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도 근로자인데요. 근로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을 해요. 사업주를 위해서. 자기도 근로자지만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주로 인사 담당 이사 혹은 인사팀장, 노무팀장 이런 분들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닌 거냐? 아니에요. 근로자예요. 회사하고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연차휴가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연차휴가에 대한 결재권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본인도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근로자 역을 가지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사용자 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다 이렇게 해요. 상대성. 자, 위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인 거지만 아래 부하직원 관계에서는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팀장 보실 때
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위에서는 너 근로자야 이렇게 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너 사용자야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쌍한 분들이라서 제가 원래 인사팀에 들어갔었건 처음에요. 인사팀에 들어가서 나중에 제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팀장. 아, 나와야겠다. 어쨌든, 그런 분들인 거니까 상당히 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상대적인 사용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인사팀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는 아닙니다. 그냥 회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자로 처벌받지는 않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가 누군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사업 경영 담당자는 그냥 대표이사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 이제 어떤 정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근로조건에 대해서 요 분들은 사용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근로자이기도 한 그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이 근로자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라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런 식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누가 근로자인 것이고 누가 사용자인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상대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사용자이기도 하고 이분들은 동시에 근로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사팀장은 사용자이지만 동시에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지만 동시에 사용자예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야누스 얼굴이에요. 이쪽에서는 근로자의 얼굴, 이쪽에서는 사용자의 얼굴, 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근로자들은요, 사용자가 2명인 근로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2명인 근로자. 누군가 하면 대표적으로 파견 근로자입니다. 파견 근로자. 여러분들이 파견 근로자를 이해하시게 되면, 파견 근로자는, 이게 파견 근로자입니다, 이분이.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분을 고용한 사업주가 따로 있어요. 자, 이분하고 계약을 체결한 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파견 업체, 혹은 법적으로는 이걸 파견 사업주라고 합니다. 파견 사업주. 자, 누구죠? 사업주예요. 나를 고용한 사업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파견의 특징이 원래 고용을 했으면 왜 고용하는 거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휘감독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죠. 근데 사용은, 파견은 본인이 하지 않아요. 딴 데로 파견 보내는 거죠. 파견 보내서 나를 지휘감독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사용사업주라고 해요. 사용사업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파견이 아닌 경우에는 1대1이거든요. 그냥 사용자가 있으면 이 사용자가 이 근로자를 고용도 하고 이 근로자를 사용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나에 대한 지휘감독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직접고용의 문제인데, 파견은 뭔가 하면은 특이하게 고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견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견은 딴 게 아니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견은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둘이에요. 나를 계약한 사업주가 있고요. 나를 지휘감독하는, 나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사업주, 그 다음에 나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둘 다 돼 있는. 그러면 만약에 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위반했어요. 나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휴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 사용하는 사업주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업주가 분열된 겁니다. 분열된 거예요. 원래 사용자는 한 사람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파견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주 뭐 특이한 형태인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근로계약입니다. 뭘 보려고 하는 거냐? 이 근로계약을 법대로 체결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주된 골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야기해서는 과연 근로계약이라는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이라고 할 때는 보통 다른 말로 계약관계는 이게 법률관계예요. 딴 게 아니고. 자, 이 법률관계라는 것은 이제 계약을 하는 순간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신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나한테 어떤 권리가 생기게 되고 나한테 어떤 의무가 생기게 돼요. 이게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근로계약이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냐, 나한테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생기는 주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계약이죠. 어쨌든 사용자와 근로자 계약에서 근로자는 내가 근로하겠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임금 주세요. 이게 근로계약입니다. 자, 이 계약을 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주된 권리 의무가 등장합니다.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로자는 딴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주된 권리 의무. 근로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계약했으면요. 근로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근로시간에 따라서 얼마의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단지 왜 일을 할까요? 돈 받기 위해서죠. 근로자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거죠. 돈을 달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의무는 근로를 제공해야 될 의무, 권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반대로 사용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을 이렇게 지휘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노무지휘권이라고 합니다. 노무지휘권. 이러저러하게 저한테 근로를 제공하세요. 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사용자는 가지게 되고요. 단지 사용자는 또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지급 안 하고 이제 사용자 하겠다. 그거는 이제 심포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일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반대로 근로자들은 또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 안 하겠다 이러면요, 이건 근로자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프리랜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의무를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노무지휘권을 너무 막 위반을 해요, 근로자가. 맨날 결근하고 맨날 지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지휘권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이걸 너무 심하게 위반하게 되면은 이게 징계권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계약 위반을 뛰어넘어서 이런 분 때문에 직장 질서가 무너지는 거니까 징계하겠습니다. 이게 징계권까지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이제 근로자로서의 사용자로서의 권리 의무인데 요건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최근 이제 선진국가에서는 조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권리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권리를 사실은 언제 가지는 겁니까? 사용자가 언제 노무지휘할 수 있는 거죠? 엄밀하게는 근무시간 중입니다, 이게. 근무시간 중에 노무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근무시간 외에는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도 이제 카톡으로 지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가들도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SNS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이제 근무시간 외에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진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예요. 이거는 현재 노동법의 주된 이슈는 아닙니다. 향후에 이제 시사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아시면 돼요. 원래 근무시간 중에 이제 연결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근무시간 외에는 뭐 내 자유시간인 건데 그 시간에도 지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외에는 연결될 필요가 없다. 이런 권리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근로계약이라는 계약이에요. 약간 특이해요. 왜 특이한가 하면 다른 계약과 달리 이 근로계약은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물건에 대한 계약이 아니에요. 요거는 인적인 계약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계약은 또 특이하게 한 번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이 계약이 근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로계약은요. 잘못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냥 약간 속된 말로 이런 법칙이 있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냥 이게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과거에는 반드시 모든 회사에는 한 명의 또라이가 있다. 만약에 한 명의 또라이가 보이지 않으면 당신이 그 또라이인지를 염려해봐라. 이런 식의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힘든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계약이다 보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는 약간의 계약서에 인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이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요 의무는 뭔가 하면은 계약서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걸 적어두지 않았더라도 요 의무를 인정합니다. 그게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부차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부차적인 의무가요. 자, 뭐가 있는가 하면 근로자들은 설사 근로시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인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무시간 외에도 다른 우리 회사의 경영상의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경영상의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될 그 의무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무시간 외에도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 외에도요.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밤에는 우리 회사의 경쟁업체가 되어 있는 저 업체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막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실 의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용자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의 대표적인 것이 안전벨 의무입니다. 안전벨 의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 불이 났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에 불 났으니까 빨리 끄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도망가세요. 이게 회사 의무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예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사용자는 배려해줘라. 그런 의무를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의무를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근로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의무는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부차적으로 가지는 의무다. 그렇게 하시고 이 의무의 각각에 대해서 나중에 학습을 하시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서 이걸 합의하는 거죠. 임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을 몇 시간 하겠습니다. 휴일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 노무사님, 그런데 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봤더니 별거 없어요. 그냥 연봉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뭐 출장비가 얼마인지 뭐 병가가 얼마인지 경조휴가가 얼마인지 이게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 노무사님, 그런 중요한 그런 근로조건은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이 아니고 또 다른 중요한 나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중에 학습하시게 될 취업규칙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취업규칙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계약서에 없어요. 계약서에 없는데 왜 계약서에 두지 않았냐면요. 굳이 우리 회사의 모든 근로자한테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근로자한테 이런 병가를 지급해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굳이 미주알 고주알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없는 사항은 우리 회사의 통일적인 그런 규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런 통일적인 회사의 사규를 만들어내고 그 사규 안에 온갖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휴가, 우리 회사의 휴일, 우리 회사의 어떤 징계, 우리 회사의 뭐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들을 이 사규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규가 차지하는 역할이 되게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로계약은 별거 없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 그냥 휴일하고 뭐 근로시간 연봉 빼고는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나중에 좀 흐리게 보인다고 그죠? 괜찮나요? 왜 흐리 보이지? 잠깐만요. 그죠? 좀 흐리죠, 그죠? 뭐 그냥 그래도 보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교재 보시면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 뭔가 하면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가 복무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습니다. 복무에 대한 규율. 어떻게 일을 하세요? 이걸 담고 있습니다. 하나가 근로조건을 담고 있어요. 근로조건. 우리 회사의 휴일, 휴가 뭐 이런 것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이제 준칙. 그러니까 공통된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회사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한테 똑같아요. 이 똑같은 것들을 따로 근로계약에 정할 필요 없이 차라리 우리 회사의 사규를 만들어서 이 사규에서 이걸 규율하겠습니다. 이걸 담고 있는 규정, 이게 취업규칙입니다. 이 취업규칙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재가 지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가 근로계약이 있었고요. 하나가 근로계약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백이라는 근로조건이 또 담겨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취업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근로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근로계약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을 보셔야 되고요. 혹시나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단체배를 보셔야 됩니다. 단체배야. 그런데 세 가지의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급이 있어요. 급이 있어요. 제일 급이 센 게 뭘까요? 제일 급이 센 게 단체배약이에요. 이게 제일 형님이에요, 형님. 그 다음 아래가 이게 취업규칙이 보이죠. 취업규칙. 자, 그 다음 아래가 근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비해서 형님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나와 있으면 근로계약은 무력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취업규칙이 효력이 센 거죠. 그 효력을 이제 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효력을 보시면 97조에 이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그런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자,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취업규칙에서 만약에 임금을, 상여금을 600%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에서는 상여금을 400%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요,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지역규칙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600을 지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규칙이 효력이 센 거죠. 그래서 지역규칙이 근로계약 충돌할 때는 이 지역규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 어떨까요, 근데? 만약에 근로계약이 오히려 800이 됐어요. 자, 오히려 지역규칙이 효력이 세거든요. 센데 아래에 있는 아우인 근로계약이 800%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600을 지급해야 될까요? 이게 800을 지급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왠지 느낌상으로 800이겠죠, 그죠? 800? 800이에요. 왜 그럴까요? 노동법은요, 다른 법과 다르게 아주 특이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효력 개의로 보게 되면은 얘가 형이고 얘가 아우입니다. 근데 노동법은요, 질서를 약간 무력화시킬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동법은 기본적인 취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우인데도 불구하고 아우가 더 유리하면은 유리한 아우를 적용하겠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유리의 원칙이에요. 유리 원칙. 그래서 아주 특이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아우라고 하더라도 아우가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 유리한 걸 적용하겠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규칙을 이해하게 되면 만약에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래다 그때는 지역규칙이고요. 만약에 근로계약이 더 조건이 괜찮아요. 그때는 이 원칙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적용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노동법은 조금 특이해요. 다른 법에 비해서는. 노동법은 이게 뭘까요?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게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이게. 그러니까 아우가 형을 이기는 거거든요. 법은 보통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은 질서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노동법은 특이하게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가지고서 오히려 질서를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한다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역규칙은 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혹시라도 유리한 근로계약보다 지역규칙에 나온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리의 원칙이 적용돼서 유리한 근로계약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역규칙도 어떻게 하는지를 상세히 공부를 하시게 돼요. 워낙 중요하니까 1차근, 2차근 다 나옵니다, 문제가. 뭐, 나머지 것들은 좀 생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아무리 지역규칙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지역규칙은 단협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지역규칙은 법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법보다는. 그러니까 힘이 규정 자체가 얘보다는 높이 있는 거지만 단협보다 법령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런 규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이네, 이거는요. 어떤 구조인가 하면, 이 취업규칙을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근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의 산물이잖아요. 합의의 산물. 근데 취업규칙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사용자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사규는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근로조건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다?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 때 회사가 만드는 거지만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회사에 만약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으면 처음 만들 때 적어도 노조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의견을 드려야 돼요. 자, 노조한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 상여금을 600을 주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그런 노조가 없어요.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 전체 근로자들 과반수가 의견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나와서 의견을 듣고 나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왜요? 의견 청취입니다. 이게. 의견의 구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600으로 하려고 한다. 근로자들이 아니 800으로 해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됐고 600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의견 청취는요. 말 그대로 의견 청취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다 보니까 처음 만들 때는 사용자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걸 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근로자의 의견을 얘기했더라도 사용자는 그 의견 무시하고 그냥 이 사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중요합니다. 처음 만들 때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회사나 근로자나 처음 만들 때 규정이 되게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꾸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돼요. 만약에 요거를 만들어졌는데 만들 때는 쉬워요. 나중에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는데 이 내용을 유리하게 바꾼다. 그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뭐 상여금 600인데 우리가 800으로 바꾸려고 한다. 뭐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상여금을 600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400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가 문제 되겠죠? 그게 바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불리하게. 이 지역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동의가 필요 없지만 만들어진 내용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 만약에 그 노조가 없더라고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지만 그 사유를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제일 핵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구조. 자, 그래서 불리한 변경 강의를 더 가지고 또 한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과연 이게 뭐가 불리한 변경인지, 과연 불리한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동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교 같은 경우는 만들 때는 의견 청취, 바꿀 때는 분리할 때는 동의 그렇게 하시고서 앞으로 이 불리한 변경의 동의를 어떻게 하실지 그것들을 학습을 좀 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시간대가 피곤한 시간대거든요. 식사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제가 7시 반에 강의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20분 지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인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분 앞으로 인사하시고, 어떤 분 뒤로 인사하시고, 뭐 심지어 제가 이 시간대에 잠꼬대라는 분 본 적도 있어요. 이게. 안 됐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죠, 이게. 직장에서. 아마 직장에 쌓였던 그 울분들이 꿈속에서 이제 분출이 됐겠죠, 이게. 고함 지르시고, 이제. 그 정도로 피곤한 시간대인데, 제가 이번 시간은 조금 더 하고, 약간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럼 여러분들의 이 근로계약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근로시간이고요. 하나가 임금입니다. 그럼 근로시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앞으로 뭘 학습하실지 그걸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근로시간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요. 몇 시간일까요, 현재? 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에요. 그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 정해놓고 요거를 정해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왜 그러면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놨냐 이거죠.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 우리가 다른 말로 법정 근로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법정 기준 근로시간. 자, 법으로 왜 시간을 정했냐, 이게. 기준을 정한 겁니다. 얘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겠다. 요 기준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에요. 그게 하루 8시간이고, 한 주에 40시간입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기준일까요? 이걸 오버하게 되면, 자, 법으로 정한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그게 연장 근로 됩니다. 연장 근로. 딴 게 아니고, 법정 근로를 정해둔 이유는, 법정 근로는 연장 근로의 기준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장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시간이 되게 되면 두 가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가 연장 근로는 임금 문제 책임져야 됩니다. 연장 근로는요. 원래 근로하게 되면은 기본 임금을 지급하셔야 돼요. 기본 임금을 100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장 근로하게 되면은 힘든 근로입니다. 힘든 근로 했으니까 기본 임금에다가 가산 임금을 더해줍니다. 50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장으로 하게 되면 흔히 곱하기 1.5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1만 주면 되는데 연장으로는 50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5로 지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준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에요. 얘를 오버하게 되면 연장 근로 수당을 곱하기 1.5로 지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아무리 곱하기 1.5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요. 연장 근로를 그러면 무한정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 시간 제한이 있죠.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40시간에다가 12시간 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곱하기 1.5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12시간까지만 연장으로 가능하다. 그 시간 기준이 바로 법정 근로 시간입니다. 이걸 오버하게 되면 그게 연장으로 되는 것이고 연장으로 되게 되면 임금과 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학습을 좀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자, 이게 소정근로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소정근로 시간.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이거는 법으로 정한 시간. 소정근로 시간은요, 정한 바의 근로 시간이에요. 어디에서요? 근로계약서에서.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 안에서 근로계약서로 우리끼리 합의하기로, 정한 시간. 이게 소정근로 시간입니다. 그러면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알바하는 친구들은 이제 근로자들은 소정근로를 예를 들면 한 30시간 정했습니다. 그러면 법정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 소정근로 시간은 30시간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약간 화두를 던져드리면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30시간분에 대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30시간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자, 이 시간은 오버한 겁니다. 10시간을 더 근로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시간을요. 그럼 10시간을요, 더 오버 근로한 겁니다. 그럼 10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금을 곱하기 1.5로 지급해야 될까요? 곱하기 1.0을 지급해야 될까요? 요게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단시간 근로자다 전제를 깔고요. 만약에 짧게 일하는 분이다 전제를 깔게 되면은 자,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법정 근로 시간 오버한 근로를 보통 연장 근로 그런 표현 쓰고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오버할 때 근로를 초과 근로 그런 표현 씁니다.
자, 요 근로는 초과한 겁니다. 초과한 거예요. 계약서를 초과한 거예요. 하지만 법을 초과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때 근로를 이름 붙일 때 저희들이 다른 말로 이게 법 안에 있는 계약서는 초과한 근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 안에 있는 초과 근로예요. 법을 오버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는 초과한 겁니다. 그때 과거에는 이게 1.0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왜냐하면 아까가 0.5에 대한 기준 시간이 법이었잖아요. 법을 오버하지 않은 겁니다. 1.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분의 신분이 단시간이라는 전제하에서 요건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단시간이라는 전제하에서 단시간 근로자들은요. 0.5에 대한 기준 시간이 이게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 시간이 0.5에 대한 기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짧게 일하는 분들은 계약서에 낸 시간이 기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법내 초과로 되게 되면 곱하기 1.5로 지급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학습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근로시간은 세 가지 중심으로 학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상세 보게 될 거고, 첫 번째가 법정 근로시간, 두 번째가 소정 근로시간, 세 번째가 실 근로시간이에요. 근데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 거냐, 이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크게 실 근로시간은 그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대기 시간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근로시간의 반대가 뭔가 하면은 근로시간의 반대가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딴 거 없어요. 휴게시간은 자유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시간입니다. 자, 자유시간이니까 휴게시간은 임금이 안 나옵니다. 쉬는 거지만 돈이 안 나와요. 대신에 근로했으면 돈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라는가 하면 요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요 대기하는 시간은 이게 근로시간이냐 휴게시간이냐 이 문제입니다. 뭔가 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얘가 휴게시간이면 돈이 안 나옵니다. 근데 대기시간이지만 여전히 근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셔야 돼요. 그럼 과연 약간 다음 근로를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그 시간을 근로로 봐야 될지 휴게로 봐야 될지, 이게 근로시간일지 아닐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실제 근로시간 판단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근입니다. 외근. 자, 이게 지휘감독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데 이게 밖에서 근로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 근로자가 몇 시간 근로했는지 감독이 안 돼요. 모르는 거죠. 팀장이 없으니까 이게. 밖에서 뭐 누구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근로자를 몇 시간 근로하는 거 봐가지고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냐, 외근했을 경우에. 요거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외근했을 경우에는 몇 시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습니다. 이런 시간 제도가 있어요. 밖에서 근로할 때는 그냥 우리가 몇 시간 근로했는지 모르지만 몇 시간 근로한 것으로 실제 근로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 주겠습니다. 이런 시간 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시간 제도를 활용을 하죠. 주로 이제 국내 출장, 국외 출장 나눠가지고 이게 국내 출장했을 때 근로시간, 국외 출장 갔을 경우에 간주되는 시간, 그런 것들을 뭐 구분해가지고 몇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야 될지 요것들을 학습을 하시게 돼요. 근로시간은 큰 틀에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나중에 이 근로시간을 공부를 좀 하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휴일이 있습니다. 휴일까지 볼게요, 그냥. 다음 시간에 시간 때문에 제가 타이트하게 좀 하려고 휴일 보고 다음 시간에 임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휴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휴일은. 이것도 나중에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휴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휴가가 나옵니다. 휴일과 휴가. 휴일과 휴가는 다른 게 뭘까요? 이게 휴일과 휴가의 차이죠. 휴일은요, 그냥 내가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날 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신청할 필요 없이 그날 당연히 쉬는 것으로 정해놓은 날, 이게 휴일입니다. 휴일은 내가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더라도 그냥 쉬는 날, 이게 휴일입니다. 휴가는요, 휴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멘탈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청구를 해야 돼요. 멘탈이 없는 분들은 이거 청구 못하면 못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일은 내가 멘탈이 약하더라도 그냥 쉬는 날, 여기 휴일이고, 휴가는 내가 신청해서 쉬는 날, 여기 휴가인데, 요 휴일에 뭐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내가 당연히 쉬는 날이에요.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크게는요. 하나가 법으로 당연히 쉬는 날이 있고요. 법으로. 자, 법으로 이 날짜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이니까 이게 최저 기준이죠. 요거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그런 휴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법으로 안 돼 있지만 우리 회사는 쉬게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이 아니고 계약이에요. 취업규칙과 단협과 근로계약에 따라서 약속으로 정한 휴일, 이런 휴일이 나옵니다.
요것들이 법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는 약속으로 쉬는 휴일이다라고 해서 약정휴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약정휴일의 대표적인 날이 뭐가 있을까요? 약정휴일에 우리 회사는 쉬는 날. 이게 회사 창립일이에요. 되게. 아무리 법 보시더라도 회사 만들어진 날 우리 회사 쉰다.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사규에 나와 있는 거죠. 사규에. 우리 회사는 회사 만들어진 날 쉬겠습니다. 그게 사규에 있으면 이게 쉬는 겁니다. 법은 없어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우리 회사는 안 쉰다. 회사 만들어진 날 더 열심히 근무해야지. 이런 회사는 안 쉬는 겁니다. 이게 법이, 약속이 없는 거죠. 약속이 있는 경우에 쉬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법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나중에 상세히 보시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휴일.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 쉬는 날. 그게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주를 개근했어요.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하루 쉬는 날. 그게 주입니다. 주요. 주로 언제가 될까요? 주로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 근데 이걸 왜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주휴일은 이게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주의 하루 개념입니다. 만약에 제가 백화점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주휴일이 월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주휴일은 그냥 한 주의 하루 개념이라서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자. 5월 1일. 이것 좀 나중에 실무적으로 들어가시면 어려운 케이스가 나는데요. 5월 1일자는 휴일입니다. 근데 5월 1일자 잘 보시면요. 달력에 빨갛게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5월 1일자는 공무원의 휴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휴일로. 공무원들은 달력에 빨간 날이 휴일이거든요. 근데 빨간 날이 아닌데 우리들은 법이 있습니다. 5월 1일자가 휴일로 되는 법이 있어요. 그거 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쉬는 날. 예, 공무원들 쉬는 날도 최근에 법을 바꿔서 이제 휴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의 휴일을 일반 근로자의 휴일로 보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도 일반 근로자가 쉬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휴일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럼 이 날짜가 다 뭐가 되는 거냐. 그걸 학습하시게 되고 나중에 약간 더 부가적으로 학습할 게 뭐 휴일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휴일 대체. 그럼 원래 이날 근로하게 되면요. 곱하기 1점으로 지급하셔야 돼요. 곱하기 1점으로. 근데 휴일 대체는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날짜에 근로했는데 1점으로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1점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1점으로 지급하지 않고 딴 나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요 날짜를 그냥 평일로 이해하고 다른 날을 우리가 휴일로 주겠다라고 해서 이날 근로하는 대신에 다른 날을 그냥 쉬게 하겠습니다. 1대1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휴일 대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휴일 근로하게 되면 곱하기 1점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날 쉬게 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임금 문제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확하게 쉬고 들어갈게요.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